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처음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으로 어제 새벽 숨졌는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하루에만 확진 환자가 54명 늘면서 전체 환자는 모두 105명이 됐습니다. 첫 소식 임태우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63세 남성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상으로 숨진 환자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사후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숨진 남성은 연고자가 없으며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20년 넘게 입원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고열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 남성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숨졌는지 지병 때문에 숨졌는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이 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입원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도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사후에 확인된 겁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그럼 첫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현재 그 병원은 다 문을 닫은 상태인 거죠? 네, 대남병원은 첫 사망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말고도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어제 숨진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직까지도 병원 안에 안치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숨진 뒤 출상을 금지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국내 첫 사망자이기 때문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또 이곳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출상할 예정이었던 다른 시신 3구도 정밀 검사를 위해 출상을 금지했습니다. 자, 그 병원에서만 어제 환자 2명, 또 오늘도 10명 넘게 나왔는데 어디서 감염된 건지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어제 2명, 오늘은 사망자를 포함해 13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명은 지난 한 달 동안 면회를 했거나 외출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정신과 병동은 창문까지도 쇠창살로 막아놓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당국은 병원 종사자나 병원에 출입한 외부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초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신천지교회 봉사단이 지난 11일 청도 노인회관에 온 만큼 당시 접촉자들도 확인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병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 검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 그 병원 안에는 몇 명이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대남병원에는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 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듯이 같은 건물에 보건소와 노인 요양시설까지 있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일반 병동과 정신병동 환자 가운데 이상이 없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네,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수시로 보건당국 발표 내용도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께 새로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동찬 기자, 지금 먼저 이제 숨진 환자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숨진 뒤에, 그러니까 사망 이후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57년생 남성이니까 네. 60대 초반입니다. 64세는 한 65세 이 정도가 되겠죠. 사망자가 입원 치료받았던 청도 대남병원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분이 진료하고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이니까 아마도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가요. 그리고 최근
고열과 폐렴 증세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코로나19 증세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보건당국은 어제 사망한 후 오늘 진단했다고 밝혔는데 우려했던 첫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오비일학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것인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추정인데요. 정신건강의학회 학회는요. 정신과 전문의만 있는 병원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기 때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고 오비일학으로 코로나19가 검출됐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지금으로서는 폐렴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방금 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추정이고요. 보통의 경우 정신과 병원에서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현병을 알아왔다고 알려졌는데 조현병 증세가 심할 경우 표현력이 떨어져서 위중한 증세가 늦게 발견된 경우가 있고요. 또 치료약 중에서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도 있어서 이것과의 관련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환자가 알코올 남용성 질환, 즉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간 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문의 두 분이 자가 격리 상태에 있어서 지금 학회의 연락, 보건당국의 연락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남성이 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맞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는 좀 더 이제 검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의 단서만으로는 코로나19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지만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까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오늘 현재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제 세 자릿수 벌써 105명이 됐는데 또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확 느냐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당국 오늘 아침 전문가 회의에서 이 정도의 환자 숫자면 우리나라도 확률적으로 사망자를 대비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회의에서 나왔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지만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낮다는 겁니다. 낮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만한 사망자 발생은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중국도 메르스나 사스의 치사율보다는 낮고요. 다른 국가는 훨씬 낮습니다. 다만 독감보다는 치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령 그리고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안심할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망자 2명도 80세 이상의 고령이었죠. 환자 수가 급격히 느는 걸 막고요. 특히 고령 및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감염되는 일이 적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와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국내 환자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까지 51명이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거의 2배 정도 늘어서 105명이 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이 확진 환자가 51명이 나왔는데 그 절반 이상이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는 모두 54명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 수는 총 105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확진 환자가 51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31번 환자가 다녀간 신천지 예수교회와 관련이 있는 환자는 28명이고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선 확진 환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경북 청도 지역도 방문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31번 환자와 대남병원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두 발생 사례와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로 여행을 다녀온 전주에 거주하는 28살 남성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56번 환자는 지난 6일부터 감염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달 말 29번 환자와 종로 노인복지종합관에서 접촉하는 등 동선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29번 환자와 56번 환자 사이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그럼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31번 환자가 다녔던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은 31번 환자와 같은 시간 또 같은 곳에서 예배를 받던 사람들 1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전화조사와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1000여 명이라는 수치는 교회 CCTV와 출입 명단을 분석한 결과인데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 구조상 한 계층에 한 400명 또 500명 정도가 굉장히 가깝게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당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2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31번 확진자 발표 이후 거의 하루 만인 어제 14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하루 사이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31번 환자를 포함해 지난 사흘 동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43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교회는 31번 확진자인 61세 한국인 여성이 다닌 교회로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31번 확진자는 2차 감염자로 그러니까 최초 전파자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31번 환자가 주도적인 그런 감염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누군가가 또 감염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추적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9일과 16일 31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 1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 조치한 뒤 전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한 만큼 그 전에 있었던 2차례 예배 참석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한 8,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전체의 어떤 신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속 유사한 그런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 1000여 명 가운데 390명 넘는 신도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전화조사 등에 적극 응답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 시설이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문제는 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 과천 또 대전같이 전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에 사는 한 명은 최근 이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 1,001명 중엔 경기도 과천 신천지총회 소속 신도 6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명은 과천 시민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남은 5명 중 2명은 서울, 2명은 경기도, 나머지 1명은 영남권에 흩어져 거주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과천시는 이 5명의 거주지가 있는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각 지자체는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40대 신천지 신도 1명은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 전에 포항 북구와 남구를 오가며 마트와 약국 등을 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신도가 대전교회에서 한 차례 예배를 보고 간 것으로 확인돼 이 교회에 대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구 가톨릭병원에선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긴급 폐쇄되기도 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만큼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앞서도 짚어봤는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교회 사람들이 최근까지 예비 신도들과 대규모 교육 모임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손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맞은편에 있는 건물 5층과 6층 한 단체가 인문학 공부를 목적으로 임대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신천지 교회 측이 사용한다는 게 전직 신도들의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센터로 불리는 이 공간은 현직 교인들이 예비 신도들을 교육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오늘 이 센터를 자체 소독했습니다. 강의만 하니까 그쪽만 왔다 갔다 하거든. 최근에 했다가 오늘 와가 소독하고 갔는데. 센터에선 600명 정도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 예비 신도만큼 현직 교인들이 참석해 사실상 1:1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에서 교인과 교육생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네, 반반이 아니고 그쪽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교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31번 환자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도 지난 9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9일 이후 센터 역시 계속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신천지 측 교육센터가 대구에만 5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백 명씩 왔다 갔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현직 교인을 포함해 수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와 센터를 오가며 예비 신도들을 접촉했을 수 있다고 전직 신도들은 추정합니다. 교회보다 여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발이라도 벗고 다니시. 근데 이쪽에는 청소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SBS 취재진은 취재 이후 관련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측에 알렸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경기도 안에 있는 신천지 활동 장소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두 파악하고 또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측은 신천지와 관련된 장소가 파악되면 곧바로 방역 조치하고 또 교인들이 계속 활동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말고 오늘 서울에서도 환자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서울 종로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갔었던 병원과 그 병원 근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안에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종로구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찾는 탑골 공원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하나 이비인후과입니다. 56번 신규 확진자인 75살 남성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첫 진료 때 고열과 기침, 피가 섞인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의원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의심돼 해당 환자를 선별 진료소로 보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일은 방역당국의 기준으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해야만 선별진료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의원이 있는 건물 전체가 어제 방역당국의 소독을 받았고 해당 의원은 현재 휴진 중입니다. 여기 소독은 하신 거예요? 혜진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 많이 괜찮다고 하셨고 방역을 다 어떻게 하셨거든요. 이 의원과 380m 떨어진 정부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원아 한 명이 확진자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으니까 그 원장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은 좀 권고하는 상황이고요. 56번 환자는 최근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29번 환자의 동선에 포함된 종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6번째 환자분인 경우에 현재 1월 말경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경로 식당 등에서 29번째 환자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는 그런 동선들이 확인이 돼서 종로구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으로 서울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확진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에 따라 종로구는 탑골공원을 폐쇄하기로 하고 경로당과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확인된 서울 지역 확진자에 대해선 아직 역학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제주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해군 병사 한 명이 오늘 1차 간이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당국이 현재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집으로 휴가를 갔다가 그제 복귀했던 병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규 기자입니다. 제주에 있는 해군 부대의 현역 병사가 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건 맞아요. 현역 군인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병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나와 고향인 대구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부대에서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서 제주공항 앞에 있는 CU 편의점을 이용한 후에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현역 장병의 첫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은 초비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병역 판정 검사, 즉 신검이 2주간 중단됐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우선 2주간 검사 중지를 결정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을 때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영천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휴가도 오늘부터 제한됐습니다. 각급 부대에선 본인이나 접촉한 가족 중에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장병 300여 명이 현재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도 대구 신천지 교회와 2km 떨어진 캠프 헨리기지 등에 대해 외부인 부대 방문을 원칙 금지하고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그동안 갔었던 병원 그리고 병원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자가 확 늘어난 대구 경북 지역은 급한 환자들이 갈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권역응급센터는 모두 2곳인데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된 분은 꽤 많아서 전체는 파악은 안 되고요. 응급실 기준으로 한 60에서 70명 정도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응급 인력 수급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금 약간. 경북대 병원 역시 자가격리된 응급실 의료진이 복귀할 때까지 응급실을 열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인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오늘 응급실을 닫았습니다. 이 병원은 오늘 오전 확진자가 나와 응급실 등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왔던 일반 응급 환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 저희 병원에도 응급실에 재원 환자 수가 정원보다 한 120% 이상 초과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증 환자들이 빨리 제때 즉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 지역에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현재 대구 지역 12개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선 문을 연 응급실을 찾는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응급실 어디 열렸는지 물어보는 문의 전화 많이 오나요? 많이 옵니다. 얼마나 와요? 많이 옵니다. 폭주입니다. 폭주. 의료 인력들이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면서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대응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응급실 폐쇄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응급의료체계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자, 급한 환자들도 문제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시설도 걱정입니다. 대구 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늘면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병상도 지금 부족한데 그 대구 의료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대구의료원에는 기존 10개의 음압병상이 있었는데요. 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금은 본관 옆 건물 4층에 7개의 병상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격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또 다른 병동을 비우고 있는데요. 대구의료원 측은 88개의 병실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환자들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음압병상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병원에는 10개의 음압병상이 있지만 이 가운데 2개는 폐쇄돼서 8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음압병실이 비워지자마자 바로 다음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압병상 확대나 이동형 음압기 설치에 한계가 있다 보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벼운 환자들은 집에 가 있어라, 시설에 있어라 이런 전략을 현재는 이게 환자가 많아지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대구 경북에서 오늘도 51명의 환자가 또 늘었는데 지금 시민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대구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초, 중, 고 459곳과 유치원 341곳의 개학이 다음 달 9일로 미뤄진 겁니다. 시교육청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 전체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연기 조치가 내려진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대구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요. 감염 우려 탓인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카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있어서 일부 점포를 폐쇄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구 지역만을 놓고 보면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의 방역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환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54명이 늘면서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모두 105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나오고 한 달 만인 오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엔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원과 충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 15명, 경기 12명, 인천 1명. 초반엔 주로 수도권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광주 2명, 전북 2명, 또 전남 1명의 환자가 지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곳은 역시 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동안 환자가 한 명도 없다가 그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 이틀 만에 환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숨진 사람 역시 경북 청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러자 정부도 어디서 감염된 건지 알 수 없는 이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 사실상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과 방역망 통제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초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역사회 전파는 대구 등 일부 지역 이야기고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증 상태에서 확진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전파에 맞게 방역 대응 체계를 바꾸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원인 불명 폐렴 환자는 음압병실에 입원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상황 인식은 정부보다 더 엄중했습니다. 오늘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침투가 이미 시작됐다며 새로운 의료체계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격리, 봉쇄 전략, 학교 휴교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사람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확산 속도를 늦추는 또 코로나19 일상화에 대비해 진단시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유증상자가 나온 1월 8일 관심 단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주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환자 격리, 출입국자 추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의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인지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느냐 여부입니다. 심각 단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되고 최고 책임자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휴교,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지금까지 심각 단계는 딱 한 번 신중플루 때였습니다. 2009년 11월 전국 1,100개 학교에 평균 2명의 신중플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상을 보이다 어제 새벽 숨진 60대 남성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유수환 기자, 지금 현재 병원은 다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숨진 뒤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 이곳 대남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63살 남성으로 어제 새벽 폐렴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사후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숨진 남성은 연고자가 없으며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20년 넘게 입원해 왔는데 최근 고열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남성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숨졌는지 지병 때문에 숨졌는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병원에서만 어제 오늘 10명 넘게 새로 환자가 확인됐는데 어디서 감염된 건지는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2명, 오늘 사망자를 포함해 13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명은 지난 한 달 동안 면회를 했거나 외출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정신과 병동은 창문까지도 쇠창살로 막아놓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당국은 병원 종사자나 병원에 출입한 외부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초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1일 신천지교회 봉사단이 청도 노인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접촉자들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자,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한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부터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워낙 많은 게 이렇게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력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초창기 환자 28명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증상이 발생한 초기부터 기도 위쪽에서 바이러스가 대거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 초기부터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침을 통해서 남한테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데도 증상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폐렴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가래, 숨가쁨 등인데 확진자들 가운데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인 건 4분의 1 정도뿐이고 숨가쁨을 호소한 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특히 증상도 애매한 경우가 많고 가슴 엑스레이도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진단을 받기도 전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임상위는 또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는가 초기에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과학적으로는 질문에 의심 없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감염병은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때 바이러스가 멀리 가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확산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숨진 건지 혹시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새로 보건당국이 발표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금 지자체에서 사망 환자가 조현병을 20년 이상 알아왔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현병이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전신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만 이제 복용하는 약물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예도 있고 네. 또 조현병 증세가 심할 경우 증세 표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폐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낮다는 것,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오늘 하루에만 51명, 지금 70명까지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뭐 전파를 넘어서 좀 대유행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네. 어제와 오늘 진단받은 50여 명은 대부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전에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실제 환자가 늘었고 어제와 오늘 확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네. 그러면 현재 증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역학조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건 분명히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전체가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지역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까 팬데믹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우선입니다. 호흡기 증세가 있는 환자는 코로나19 의심하고 확진된 환자가 재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겠죠. 하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감염자의 동선에 있었던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종로구에서 확진된 56번 환자, 네. 29번 환자와 접촉이 있었지만 29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117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일반인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도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알려졌고요. 이런 상황을 다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좀 더 빨라져야 하고 밀접 접촉자 구분이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대구 신천지교회 이제 신도 가운데 몇 명이 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좀 협조를 해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건당국의 지침을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생활 수칙은 좀 지역별로 달리 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요.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우선 빨리 진단을 받아야겠고요. 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할 때까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보건당국과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은 일단 그들에게 맡기고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 기침 예절, 마스크하고 손 잘 씻는 것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조동찬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선별이 어려워지면서 병원 방역망이 뚫리는 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병원에서 호흡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마스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호흡기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한층 더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보호장구는 차단 정도가 높은 N95 마스크와 결막 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고글, 그리고 일회용 비닐 가운입니다. 보건당국이 한층 강도 높은 보호장구를 권고한 건 현실적으로 환자를 만나 진료하기 전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정확히 걸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최대한 막고 특히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검체 채취자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D등급 보호장구를 권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루 감안한 결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오늘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비해 질병 부담이 4배나 되고 2009년 당시의 신종플루보다도 심각하지만 치명적인 감염병을 대하듯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에볼라 환자 같으면 그런 대응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임팩트라면 너무 과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각 병원이 N95 마스크와 고글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편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숙사 격리 같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유학생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 대학 직원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인천공항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친구들 다 왔어요? 네. 학생 이름 뭐죠? 밴 한 대에 학생 1명씩을 태워 학교로 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입국 직후부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잠복기인 14일 동안 1인 1실 생활을 하며 건물 밖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대학에선 일반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를 직접 기록합니다. 36도입니다. 기재 부탁드릴게요. 하루 4번 소독도 합니다. 전체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중 이달 안에 입국할 걸로 예상되는 인원은 5만 명 안팎. 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 뒤 14일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외출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들을 격리 수용해 관리할 수 있는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룸 등에서 자취하는 유학생들까지 학교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네, 어제 왔어요. 격리를 하라는 문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 고향은 우한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유학생 관리에 직접 나선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대표단이 한 명당 이제 중국인 유학생 한 20여 명과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서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생필품이나 식량 등에 관해서 이제 지원 관련하여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제안한 자율격리 방안 등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만큼 유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40번 환자의 경우는 해외에 다녀오진 않았지만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은 사례인데요. 문제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바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폐렴을 확인한 뒤에야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8살 40번 환자가 다녀갔다고 확인된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를 찾은 환자를 상대로 먼저 문진표를 쓰게 하고 2주 내에 중국이나 해외나 방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전혀 없으시고요. 체온을 재 37.5도씨 아래인 게 확인된 뒤에야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열 좀 재드리겠습니다. 40번 환자의 경우도 이런 선별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 일 없이 통과해 논란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CT를 찍고 폐렴을 확인한 뒤에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겁니다. 환자가 외국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선별 과정에서 체온을 쟀을 땐 그렇게 높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여행력이 없고 어디에도 해당되는 상황이 없으니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무증상 환자에 대한 선제 격리가 안 된 건데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지침과 자체 지침을 종합해 외래 환자를 관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은 앞서도 우한이 아닌 중국 지역 방문 전력은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여러 차례 허점을 노출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를
별도로 마련한 건물에 선제 격리해 진료와 검사를 하는 이른바 안심진료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에는 코로나19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더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확진자 급증한 대구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사실상 대구 봉쇄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대구 시민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이렇게 모두 일시품절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배송 지역을 대구에서 경남 김해로 바꿨더니 품절 표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배송이 중단됐으니 사실상 대구 봉쇄 아니냐, 대구 사람 바이러스 취급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쿠팡 측에 물어봤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자정까지 이 지역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 일시 품절로 표시했을 뿐 지금은 정상 배송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라서 배송 안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력 부족을 일시 품절이다라고 알리다 보니까 오해를 키웠다는 비판은 제기됐습니다. 이런 글도 돌았습니다. 확진자와 만났던 대구 삼성생명 직원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초동 본사 직원과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술잔까지 돌리면서 마셨다. 대구시와 삼성생명 본사에 확인해봤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삼성생명 직원 1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택 격리 중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촉 이후에는 대구를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서울에서 회식한 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 나라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크루즈선에서 내렸던 8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네요. 크루즈선에서 감염돼 육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7세 남성과 84세 여성입니다. 크루즈선 감염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 13일 숨진 80대 여성을 포함해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한 87세 남성의 경우엔요, 지난 11일 호흡곤란으로 일단 육지로 이송됐는데 중증 상태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84세 여성 또한 사인은 폐렴입니다. 크루즈 감염자 621명 가운데 현재 20명 넘게 중증인데 대부분이 고령자라 의료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퍼지는 걸 좀 막아보겠다고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던 건데 결국 일본 안에서도 그런데도 계속 환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선택한 미즈기화 대책, 공항이나 항만을 틀어막아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내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지 않은 확진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는 눈축제 관련 사무를 보던 40대 회사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오키나와에서도 지금까지 확진된 택시기사들과 접촉하지도 않은 8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후쿠오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감염자가 없었던 규슈 지방의 첫 감염자입니다. 병원 내 감염은 일단 경로라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사례들은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 온통 안개 속이라서 일본 전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감염자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모두 713명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우리나라와 일본은 환자가 늘고 있는데 중국은 전보다는 환자가 줄었네요. 중국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394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적지 않은 숫자지만 중국 입장에선 거의 한 달 만에 세 자리 단위 숫자로 떨어진 겁니다. 이 후베이성이 349명으로 대폭 떨어진 게 큰데요. 의아한 점은 후베이성 안에 속해 있는 우한시가 후베이성 전체 집계 수치보다 더 많은 615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후베이성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를 했다고 해놨는데요. 임상진단에서 확진 분류된 환자 일부가
핵산 검사 결과 이 음성으로 바뀌어서 그만큼 뺀 거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임상 진단 환자를 통계에 넣었었다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뺀 거죠. 이렇게 고무줄 집계를 하다 보니까 통계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 숫자가 줄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을 중국 건국 이래 일대 비상전쟁이란 언급이 나왔는데요. 인민전쟁으로 선언한 시진핑 주석이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니까 이 닫혔던 유명 관광지도 마카오 카지노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와 일본에도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빨리 입원시키고 가족 간 감염을 막은 중국의 대응을 배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일본에겐 확진자 진단 시약을 줬다고도 알렸습니다. 이 한중일 3국이 방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언을 하는 일이야 바람직합니다만 아직도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국이 이렇게 자신할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몇 달 전부터 우한 총영사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신임 영사가 부임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신임 강승석 우한 총영사는 오늘 새벽에 우한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국 매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韩国呢，希望跟中国湖北武汉同舟共济。 서로 어려울 때 지지하고 돕는 게 관계 유지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외국 군관들이 하나둘 다 우한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 부임해 왔다면서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이 경상 외교부 대변인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며 한국의 깊은 지지와 우위에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숨진 중국 내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고 또 우리 국민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데 중국이 적극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한 데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JIBS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했던 피해자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고유정이 먹였다고 확증할 수는 없고 특히 전 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왔고 아들을 잃은 고 씨 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이런 사실 오해인가 법리 오해,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꼭 항소심에서 꼭 사실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고유정 모두 만족할 결과가 아니어서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정부가 2달 만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도 대출 규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제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조정 대상 지역 전역에서 담보 인정 비율, 즉 LTV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집값의 60%까지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을 9억 원 이하분은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가구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 구입한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돼 주요 과열 지역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특히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또 특별 사법 경찰을 투입해 집값 담합, 불법 전매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정부는 또 오늘 부동산 대책에서 수원 3개구를 포함한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자 총선 의식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 값이 한 달 새 30% 이상 상승하고 일반 분양 1,074가구 모집에 15만 6천여 명이 몰려 최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 바로 수원입니다. 정부가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5곳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8.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구를 포함해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입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서 규제받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과열은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격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인 용인, 수지와 기흥은 12.16 대책 이후에도 5.7%와 3.6%씩 오르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화성이나 대전광역시는 아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집값이 한참 오른 뒤에 뒷북으로 내놓는 핀셋 규제 방식에 풍선 효과는 이미 경기도 다른 지역과 인천 등으로 번지는 조짐입니다. 경기 시흥 신도시에선 지난해 12월 초 4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최근 5억 중반까지 오르며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쪽을 누르다 보면 같은 경기권이고 그래서 이쪽이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뭐 7억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두더지 잡기식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또 다른 어떤 풍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 안산, 시흥, 화성을 이른바 안시성이라고 부르며 2달 뒤 추가 대책이 나올 거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금융당국이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가운데 KB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일종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임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회사는 라임 자산운용과 TRS,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잡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200억 원, KB증권은 1,3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800억 원가량을 TRS로 라임에 빌려줬습니다.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은 일반 펀드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라임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고의로 숨겨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71조, 금융투자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임 펀드의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원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할 처지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 보수로 514억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판매 회사들이 투자 손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높은 판매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또 라인펀드 개인 투자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박지 않은 고령층을 라인펀드 영업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에는 총선 준비로 바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에서 벌어진 이른바 조국 내전에 그 지역 공천에서 배제된 정봉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금태섭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는 당 일각에 만류에도 어제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현역인 금태섭 의원을 향해 B급 정치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다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금 의원을 잡겠다며 강서갑에 도전했다가 이미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김 변호사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검찰과 싸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냐고 말했습니다. 금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조국 내전이 격화할 조짐에 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금 의원과 김 변호사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둘 다 잘 쓰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지역구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도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문제를 당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곧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충북 청주 서원의 4선 현역인 오재세 의원은 당이 공천 배제를 은근히 압박해온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덕부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서울 영등포 을에선 신경민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서 격려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은 덕담까지 팔아먹는 질 낮은 선거운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가 내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지난달 말 다녀간 종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 전 총리가 지난 6일 방문했는데 현재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이 전 총리 측은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당내 간판 주자들의 공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본 황 대표는 청와대 턱 밑에서 놀랄 정도로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서울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싶은 예비후보 7명 중엔 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예비후보도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공천이 확실시되는 황 대표는 면접을 마친 뒤 자신이 종로 필승 전략을 제시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턱 밑에 종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종로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놀랄 정도로 이겨내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대표급 주자들인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 지도부가 험지로 나서달라고 압박하자 경남 양산 을로 옮기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역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공관위에선 홍 전 대표에게 서울 강북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유했지만 홍 전 대표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컷오프를 2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통합당 지지 기반인 TK 대구 경북에선 대규모 현역 의원 교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TK 예선 최대 60%까지 물갈이 하겠노라 공언했는데 이런 전방위 압박 속에 오늘도 삼선 김광림 의원과 초선 최규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재까지 의원 22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중 TK 지역구 의원은 5명입니다. 호남 기반 3당인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각 당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오는 24일 합당하기로 했는데 합당안을 거부해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가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 금방 성과가 나지 않아서 애가 탄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시카 송, 그거는 그거 루디나 가사를 누가 정해준 거예요? 감독님. 기다려 있던.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하네요.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보여준 불평등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 이제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또 반대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탑니다. 특정 영화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점심 메뉴엔 최근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쇠고기 대신 돼지 목살과 대파가 들어간 짜파구리가 포함됐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유머로 화답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축하에서부터 그 한국 대중문화를 거쳐 이 영화 산업 전반에 걸친 또 여러 가지 언급을 거쳐서 결국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줘서 특히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앞서 총선을 앞두고 치열해지고 있는 각 당의 물밑 경쟁 전해드렸는데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전국의 후보자 2,200명을 분석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기록, 또 20, 30대 청년 후보는 얼마나 되는지 같은 궁금한 점들 심영구, 배여운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광주 광산구에 등록한 한 예비 후보자. 청소년 성폭행을 비롯해 전과 5건을 신고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다른 예비 후보자는 청소년 강제추행 등 3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걸 더 부풀려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이 때 살아보면서 막 세금 적게 냈다 생각하고 막 세금 냈다 생각하고 막 말 잘하는 척으로 그래 나왔지. 나는 떳떳하니까.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후보자.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평상시 말란 걸 가지고 음란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한 거라 해. 나가 보고 싶다. 한가 그거 뿐인데 뭐 성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성범죄 전과자는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 폭력범죄 전과자는 145명. 민주화 운동 관련 시국사범도 포함되어 있지만 살인, 강도죄로 처벌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모두 191명이었는데 20%는 2번 이상 처벌받았습니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현역인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전체 예비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은 31%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대부분인 민중당이 비율로는 가장 높지만 숫자로는 허경영 씨가 지난해 창당한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거범 외의 다른 전과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라 해도 출마에 제약이 없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민주 씨.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를 하겠다는 기본소득당 소속, 올해 25살입니다. 50대 아저씨들의 정치가 지겹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젊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많이 기회를 열어주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 씨는 예비후보자 2,000명 가운데 17명뿐인 20대입니다. 30대까지 포함해도 98명, 전체 예비후보자의 4% 수준입니다.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혁신이 세대와 성별 간의 최소한의 균형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각 당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청년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미래통합당도 29명, 여당이 민주당은 10명, 2%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70%에는 20, 30대 예비후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예비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7세, 국민 평균 42.8세는 물론 당선자 평균 역대 최고령이었던 20대 국회보다 많습니다. 전체 예비후보자 중 남성은 70%, 여성은 30%인데 거대 정당일수록 남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현 20대 국회의 남녀 의원 비율은 8대 2입니다. 예비후보자 정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미국이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만 이동 배치에 통합 원격 조정하는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성주 사드의 발사대 이동은 우리 군과 협의가 필요한 핵심 대목인데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벌써 발사대 이동 배치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미 8군 35 방공포 여단은 경북 외관 미군 기지에서 성주 사드 포대의 발사대 일부를 옮겨와 조립 훈련을 했습니다. 미 육군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첫 사드 재배치 훈련이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서도 비슷한 훈련이 진행됐는데 35 방공포 여단은 사드 모이탄을 발사대에 장착해 발사 직전 단계까지 과정을 숙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훈련 모두 사드 레이더와 통제소는 성주에 두고 발사대 일부만 옮기는 방식, 즉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 계획의 일환이었던 걸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 및 원격 발사 성능을 개량하기 전에 이동 배치 훈련을 통해서 사전 검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평시 이동 배치에 대한 한미 협의는 없었고 이동 배치는 전시에만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군의 사드 재배치 훈련은 이동 배치가 아닌 전시 대비 훈련일 뿐이라 협의 대상이 아니란 게 군 입장으로 보입니다. 성능 개량이라든가 전투력 발전을 위해서 자체 훈련을 하는 것이지 한국군과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군은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는데 사드 문제의 정치 외교적 폭발성 때문인지 우리 군 당국은 계속 전략적 모호성만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전 목사는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린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과 허가 과정 의혹 연속 보도가 제51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 기자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SBS는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에 포함된 종양 유발 세포와 식약처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친 심층 보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